자, 은행 FP 1부 최종 핵심 문제 정리 문제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 시간에 기본적인 기본서 갖고서 다 학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집만을 보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감안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4페이지서부터 한번 보죠. 핵심 정리 문제. 강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맡은 파트에 대한 강의에서는 문제집을 기본서를 물론 다 봤겠지만 혹시 기본서를 못 보셨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같이 아울릴 수 있게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밑에 나와 있는 해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번 문항서부터 보겠습니다. 개인재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골라라. 자, 개인 재무 설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 경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왜 필요한지. 자, 미래에 대한 설계 또는 계획에 초점을 맞춰진 개념이다. 그렇죠? 개인이나 가게의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과정이고요. 재무 설계는 개인 상황에 대한 변화, 경제 환경에 대한 변화, 생애 주기상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되겠죠. 자, 개인 재무 설계는 고객의 문제에서 시작되고 재무 상담은 목표에서 시작된다. 요거는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설계다, 개인 재무 설계다라고 할 때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뭐냐면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 상담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문구가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단기적이기보다는 전생에 걸친 설계가 필요하고 또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죠. 자, 2번 문항 보겠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개인 재무 설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죠. 이러한 배경 중 사회 경제적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사회 경제적 배경을 보니까 자산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고 상품이 다양화되고 법규가 강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인구 통계적인 배경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3번 문항 한번 볼까요? 다음 중에서 자산관리사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 자, 자산관리사에 대한 내용인데 부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첫 번째, 자산관리사는 개인의 재무 설계를 수립하고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쵸? 예. 수립과 목표. 자산관리사는 각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제 사례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 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과목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금융연수원과 보험연수원에서는 FP라는 자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산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있죠. 맞는 거고요. 금융연수원의 자산관리사 제도는 AFP와 CFP, 이거는 한국 FPSB와 관련되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연수원의 자산관리사는 국가공인 자격이고, 그리고 은행 업무 PB 담당하는 사람의 필수 자격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개인 재무 설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개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맞죠? 자산 구조는 요즘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가계부채의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필요성이 더 많아졌어요. 일반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보호제도가 강화되면서 금융 관련 법규도 더욱 세분화되어 재무 설계사의 필요성이 감소한다? 아니죠.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법규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그만큼 상품이 복잡화되고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만큼 더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산관리사는 더 필요한 거죠. 2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공적연금 제도,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의 준비는 많지 않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데 참 힘들죠, 이게. 21세기에는 개인의 개성과 가치를 중시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개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계층보다도 개인 재무 설계에 관심을 더 가질 것이다. IMF 이후에 전면적인 자본시장의 개방과 금융, 구조개혁으로 자산 운영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고객 니즈가 나타나 금융기관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소비자의 재무설계 욕구가 강해질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 다음에 고객 재무의 관리, 고객 재무 관리의 의사결정 단계를 설명한 것은 이건 뭐냐 이거죠. 자, 고객의 재무 목표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유형을 결정한다. 이건 평가나 관계 정립이나 제안이나 실행 단계가 아니고 설정 단계죠.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량적 정보에 해당하는 재무적 정보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정량이죠. 정량. 자, 소득이나 자산부채, 은퇴 관련이나 보험 관련 정보는 다 정량입니다. 근데 위험 수용 성향은 정량인 것 같은데 이건 정성적 정보예요.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중 자산부채 상태표 상에 나타나는 자산으로 성격이 다른 나머지 하나는 CMA, MMF, MMDA, 6개월 미만의 CD는 유동성이 좀 좋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근데 ELD는 투자 자산이죠. 그래서 금융 투자 자산이고. 자, 다음과 같은 계약 체결 기법으로 알맞은 것은 배우자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만기는 만기 수익자는 배우자분으로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묵시적 동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럼 만기 수익자는 배우자분으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묵시적으로 동의를 얻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형태. 그래서 요거는 묵시적 동의법. 양자택일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납입일은 15일로 할까요? 25일로 할까요?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25일이요 이러면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예화법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도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암시법 같은 경우 지금 안 하면 손해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법 제도나 어떤 제도가 개정이 될 때는 그 시점에 맞춰서 굉장히 계약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보험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왜 지금 해야지 구세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나으면 세법이 까다로워질 경우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과 같은 질문 기법으로 알맞은 것은 고객님은 어떤 노후를 보내주고 싶으세요? 자녀의 대학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요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신데 어떠세요? 이런 게 있는데 어떠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문제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건 문제인식 질문. 그래서 고객이 안고 있는 어려움, 문제 등을 고객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다. 다음에 현금으로 표상의 항목이다. 그 성격이 다른 것은 대출금, 상환금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주택관리비라든가 공교육비 이런 부분들은 고정지출이죠. 우리가 고정지출이라고 하게 되면 일정하게 나가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변동하기가 쉽지 않은 금액을 우리가 고정지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하기가 좀 수월한 걸 변동지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일정한 패턴으로 나가는 지출이죠. 건강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지출에 해당이 되죠. 요번에 우리가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산관리의 고객 재무설계와 관련되는 부분은 문항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를 같이 정리합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파트 쪽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나눠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19페이지 출제 예상 문제 쪽도 같이 살펴보죠. 자, 유망 고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유망 고객이다라고 하게 되면 긴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찾기가 수월해야 되고 소개받아서 접근하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납입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실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유망 고객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산관리사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도 긴밀한 관계 유지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야지 이분이 소개 영업도 해주고 다시 또 가입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상품들은요. 해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해요. 새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산관리사는 소개를 통해서 지속적 고객 찾기를 해야 되고요. 소개를 이끌어내려면 그만큼 친밀감과 신뢰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유망 고객은 재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접근하기 편하고 하더라도 관심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다음 중 접촉 채널별 장점과 유의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접촉 채널, DM이라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아니면 면담을 한다든가. DM은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많은 사람의 접촉이 가능하다. 맞죠? DM은 면담을 매끄럽게 진행하게 해주고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준다. 특히 DM 중에서도 이거는 자필 편지는 자필로 쓴 편지는 꽤 어떤 감흥을 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해서 타이핑 쳐서 보내고 아니면 인터넷 메일도 보내고 이런데 그래서 자필지 손편지라고 얘기하죠. 손편지는 뭔가 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SMS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면 발송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발송 시간에 제약을 받죠. 주무시고 있을 때 띠리륵 문자 오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다. TA 전화는 효율적 시간 관리와 유망 고객의 만남을 용이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죠. 방문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내가 상담을 했었던 내용인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전화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3번 문항. 다음 중 재무 목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재무 목표는 목표 달성 시기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지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단기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수행돼야 되죠.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화되고 수치화돼야 돼요. 목표는. 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인지 고객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미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우선순위 등 추상적이 아니고 수치화, 구체화. 그래서 틀린 거. 그 다음에 4번 문항. 효과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질문의 성격이 다른 것은?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그 다음에 공공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상품은 주로 어떤 상품으로 가입하십니까? 정년은 언제세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가요? 그 다음에 자녀분의 대학 자금은 준비되셨어요? 라고 하는 건 당신의 상황이 어떤가요가 아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거 있어요? 이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인식 질문이죠. 이거는 2번은. 자, 고객의 재무 설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석, 가나, 다라, 재무목표 설정, 평가, 실행, 제한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답은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겠죠. 그 다음에 정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분석 및 계산 및 분석 즉 평가를 해야 되는 단계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안 보게 되면 제안이 바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겠죠. 제안했으면 그러니까 라번. 그리고 모니터링 사후 관리를 해봐야 되니까 막. 그러면 다가 나바라마, 다가 나바라마. 그럼 답은 2번. 그렇죠? 요 순서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6번 문항.
소비자 인식 변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비재무적 문제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지금 요즘엔 재무적 부분만이 아니고 비재무적 부분에 대한 요구가 확대가 많이 되고 있죠. 두 번째, 시장이 소비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니에요. 공급자 중심이 옛날 방식이었다면 지금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은 다 개편이 돼 있지 이미,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 다양성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생애 소비 만족의 극대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욕망이 강해져죠. 욕구가 커지고. 전문가에 의해 개인 재무 설계에 대한 조언,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죠. 7번 문항.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 자산부채 상태표. 자, 자산부채 상태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정 시점. 점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건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크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보죠. 현금 흐름표는 저량, 스톡의 개념이다. 아니죠. 유량, 즉 플로우의 개념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 자산부채 상태표는 개인 또는 가계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불안한지. 자산부채 상태표는 이 사람의 결과가 자산 있고 부채가 있고 순자산이 있다면 순자산이 많으면 안정적인 거죠. 부채가 많으면 불안한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현금 흐름표는 재무 운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운용상, 그렇죠. 예,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현금 흐름표에서 흑자를 보일 경우엔 그만큼 따로 소비하거나, 그러니까 번 돈이 많다면 소비를 더하거나 아니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현금 흐름표에서 가능한 한 적자보다는 흑자를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죠. 현금 흐름표의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당연히 좋겠지, 그렇죠? 예. 과정이 나쁘면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어요. 자, 자산부채 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산부채 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된다. 현재 재무 상태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을 찾아낼 수 있다. 그렇죠? 예. 부채가 많으면 양점이겠죠. 자산이 많으면 강점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형태. 금융투자자산은 ELS, CMA, 정기, 예금, 주식, 채권 등이다. CMA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에요. 금융투자자산 쪽이 아니고 3번이 틀린 거가 되겠네요.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부동산 자산은 투자 목적 또는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 모두 포함하죠. 그 다음에 순자산은 총자산과 총부채의 차익.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음액값을 가질 수도 있고 양액값을 가질 수도 있고. 자, 개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9번 문항.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부채는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를 구분한다.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기는 해요. 그렇죠? 특정 시점에서 고객에게 자산 부채, 순자산을 한눈에 보여준다. 개인 재무제표는 자산 부채 상태표와 부채 상태표하고 현금 흐름표 두 가지니까, 그렇죠. 자산 부채 상태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총부채와 순자산의 합은 자산의 합과 같다. 그렇죠. 신용카드 잔액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 신용카드 잔액은 단기 부채에 들어가죠. 그렇죠. 부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순자산 가치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면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판단할 수 있다. 맞죠? 얘가 증가하려면 얘가 줄거나 얘가 늘거나. 그죠? 자, 10번 문항. 다음 중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총 소득과 총 지출의 규모를 통해서 저축과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맞죠? 번 게 많으면 나간 거보다 그러면 저축이 되겠지. 또는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쵸? 소득이 지출보다 많다면, 당연히. 그쵸? 거꾸로, 지출이 소득보다 많다면, 그럼 부채가 있었겠지. 그쵸? 아니면 뭘 빼먹었던가. 자, 일정 기간 동안에, 그죠?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낸다. 개인 소득, 생활 수준, 투자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겠죠. 현금의 유출은 고정지출, 변동지출, 저축과 투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 변동이 결과를 나타내는데 결과를 나타내는 건 자산부채 상태표.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구 통계적 배경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가 개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맞죠? 미래를 더 중시하는 고객은 보험이나 연금 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죠. 이게 잘못된 거다. 그렇죠? 예,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 채권 가격은 상승함으로 단기 저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 장기가 유리하죠. 예, 그래서 요게 틀린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금리 하락이 예상될 경우엔 장기 저축성 상품을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3번이 틀린 거다.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경우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 상승이 예상되게 되면 내가 변동금리로 받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 버렸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고정금리로 해놔야죠.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변동금리로 하는 게 낫겠지. 대출은. 예금은. 금리가 상승할 것 같을 때 변동이 낮고, 그렇죠? 하락할 때는 고정이 낮죠. 그래야지 내가 더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가격의 실질 소득은 의매관계에 있죠. 예, 맞죠? 그 다음에 보기 중 그 초점이 다른 질문은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정년은 언제신가요? 거래하고 계신 자산관리산이 있으세요? 공공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상황 파악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자녀의 대학 등록금 준비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문제인식 질문. 그렇죠? 노후 준비 잘 되고 계세요? 뭐 이런 부분들. 자, 다음 중 가계의 현금 유출 부분에서 변동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열거된 거, 변동지출로만 열거된 거. 대출금, 상환금? 아니죠. 외식비, 사교육비, 교통통신비는 다 변동지출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임대료? 아니면 뭐 전기예금? 자동차 할부금? 세금?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그걸로만 묶인 건 외식비, 사교육비, 교통비. 그 다음에 더 보게 되면 피복비도 이제 변동지출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14번 문항.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재무 개념상 자산부채 상태표는 절량의 개념이고 현금 흐름표는 유량의 개념이다. 맞죠? 자산부채 상태표의 순자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언제나 재무 상태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순자산의 가치가 높다고 언제나 재무 상태가 안전한 건 아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그 다음 현금 흐름표에서 가능한 적자보다는 흑자 유지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야 된다. 현금 흐름표에서 흑자를 보이는 경우 그 흑자의 양만큼 다른 곳에 소비하거나 저축 투자할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 자산부채 상태표에 나타난 순자산의 가치가 이전에 작성된 순자산의 가치가 보다 증가했다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그래서 자산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재무 상태가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단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항. 정보 수집과 관련되는 거네요. 정보 수집. 고객과 정보 수집하고 할 땐 TA, 즉 전화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DM, 우편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문자를 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설문서를 조사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자, 면담 과정에 대해서 많은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죠. 예, 면담, 그렇죠? 예, 만나서 하니까 그 다음에 고객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장점이죠. 그다음 고객과 신뢰가 증가한다? 오, 당연히 그렇죠. 만나서 신뢰가 증가하고 그래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료 수집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상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부분은 좀 아니에요. 효율성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지. 설문서를 미리 조사하고 뭐 이런 부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면담에서의 장점만을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가나다가 이제 장점에 해당하는 거. 면담 과정 중에서. 그 다음에 16번 문항.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노년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노년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예요. 초고령 사회를 이제 달려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사회,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 2017년도에 고령사회, 그리고 이제 2025년도쯤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다. 15세에서 64세까지는 생산활동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하고요.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제도가 강화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할 거 뭐가 있었다? 자, 전체 인구를 따지고 봤을 때 65세 이상 인구가 7% 이렇게 되면 고령화 사회, 14% 이렇게 되면 고령 사회, 20% 이렇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분류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0에서 14세 이걸 유소년 인구라고 얘기해요. 유소년 인구라고 얘기하고 15세에서 64세까지는 이거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걸 노년 인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면, 자, 얘가 A, 얘가 B, 얘가 C라면, B분의 A는 유년 부양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년 부양비. B분의 C는 노년 부양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B의 A 플러스 C는 총 부양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부양비. 당연히 요즘에는 노인 인구는 줄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죠.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A, C 이거 이제 노령화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17번 문항 다음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 맞는 걸 골라라. 고객의 재무 목표의 우선순위에 대한 변경, 결혼 또는 이혼 등의 생애주기상의 급격한 변화나 경제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도출. 이건 대안 도출이면 제안서지, 그쵸? 그래서 답은 3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18번 문항. 첫 번째, 유연성 있게 작성해야 되겠죠. 다른 자산관리사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왜? 제안서는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주관이 개입이 돼요, 당연히. 왜냐하면 제안하는 사람, 재무설계사의 어떤 그 경력이나 경험 이런 부분들이 여기 녹아있게 되거든요.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가장 최적의 대안부터 제시할 것. 그다음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할 것. 다 맞죠. 가능한 많은 대안을 나열할 것. 가능한 많은 대안을 나열하면 결정장애에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많은 대안을 나열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19번 문항. 근로소득자 상담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 방안 필요하죠. 예산 수립 및 소득 그리고 지출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죠.
본인 노후자금 부족에 따른 준비방안 마련해야 돼요.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 방안도 중요하죠. 노란우산 공제 가입 여부는 근로소득자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건 자영업자 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 5번.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 기법은 어떤 거냐? 계약 체결 기법인데 다음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거냐? 자, 펀드 납입은 월초에 하시겠습니까? 월말에 하시겠습니까? 이건 양자택일법이지, 그쵸? 그래서 이건 양자택일법. 그 다음에 묵시적 독립법 같은 경우 그럼 사모님 명의로 할까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쵸? 그 다음에 다음 가계의 자산을 구성하는 내용 중에서 나머지 성격과 다른 나머지 하나는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저축성보험 이런 부분은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보석은 그냥 개인 소유물이죠. 그래서 요게 틀린 거다. 22번 문항.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고 시험에서 자산 구분하는 거 참 자주 나와요. 그런 부분들. 자, 22번 문항. 개인 재무 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개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가계 부채의 증가에 따른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개인 재무 설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추세다. 그렇죠?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소득은 줄어드는 효과가 되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 1인 가구의 증가로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가 개인으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혼자서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 전환되고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부담도 개인이 혼자서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게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죠. 상당히.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약화되고 금융 관련 법규의 미비로 개인이 금융투자 상품을 파악하고 적응하기가 한계가 있다. 뒤에는 다 맞는 얘기야. 근데 그리고 금융 관련 법규가 사실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미비하기는 해요. 아직까지도. 근데 일반 투자자 보호하는 제도가 약화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게 지금 시행되고 있죠. 거기서는 일반 금융소비자와 전문 금융소비자. 그렇죠. 일반 금융소비자와 전문 금융소비자. 일반 금융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와 비교해 봤을 때 정보의 비대칭, 즉 정보도 약하고 그 다음 교섭할 수 있는 능력도, 교섭 능력도 약한, 그렇죠. 이런 능력도 약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뭐 해야 된다?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법들은 점점 강화되고 있죠. 그렇죠? 예. 이런 법들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적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설명 의무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4번 인구의 고령화는 개인들이 노후를 대비하는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고요. 개인과 가계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생활 양식을 일생 동안 추구하기 위해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생애 소비의 만족도를 추구하는 그래서 효용의 극대화 이런 부분을 추구하죠. 재무 설계는. 그 다음에 23번 문항 재무 설계 제안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대안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재무 목표의 우선순위, 강점과 문제점, 그 다음에 현 재무 상태에 대한 진단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야 되죠. 고객이 수립한 대안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제안서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재무 설계사 전문가가 작성하는 거니까 전문가의 대안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1번은 틀린 거. 자, 고령 사회는 24번 문제 65세 이상 인구가 몇일 때 고령 사회. 자, 제가 조금 아까 앞에 문제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었죠. 7일 때 고령화, 14일 때 고령, 20일 때 초고령. 그러니까 14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5번 문항.
고객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유망 고객을 발굴해야 하는데 유망 고객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못한 것은 유망 고객은 지인이나 기존 계약자 소개 등을 통해서 찾게 돼요.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책임감 및 재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유망 고객이죠.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유망 고객입니다. 실행력이 있어야 되겠죠. 만나기 어렵더라도 훌륭한 조건을 갖춘 사람, 만나기 어려우면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갖췄어도 유망 고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 고객과 면담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DM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동시에 많은 고객과 접촉할 수 있어요. 면담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게 가능해요. 뭐냐면 미리 손편지나 이런 거 아니면 DM이나 이런 거 보내놓게 되면 그러면 지난번에 편지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하다? 가장 저렴한 건 SMS나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디지털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저렴하죠. 그 다음에 27번 문항. 재무설계 절차에서 고객과 관계 정립을 위해서 효과적 질문과 경청이 요구되는데 가족은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어보는 건 뭐죠? 이건 상황 파악 질문이죠. 예. 그래서 상황 파악 질문. 답은 1번. 효과적인 가입 제한 및 체결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을 자제할 것? 감성을 자극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은 감성으로 움직이고요. 그 움직임을 이성으로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감성으로 가입하고 이성으로 나 잘했어 라고 합리화시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감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고요. 고객이 이게 반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아야 되고요. 거절 처리 기법으로 당연히 무장해야 되겠죠. 거절 처리 기법으로 무장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고객은 분명히 언제나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거절할 것이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알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적확히 안내를 해야 되고요. 설명 의무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설명 잘못하면 계약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됐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취소되거나 그렇죠?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9번 문제. 고객 유형별 제한 사례에서 40대 고객의 특징과 적합한 제한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대다. 그 다음에 40대 고객이니까 그쵸? 자녀들 어느 정도 성장하고 뭐 40대 후반 정도 가게 되면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에 책임을 지는 샌드위치 세대. 아직까지 그래요. 그쵸? 목적 자금은 많지만 투자할 여력이 쉽지 않은. 연금은 투자 형태 상품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 강하다. 여기는 50대 고객의 특징으로 우리 교재에선 분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문장 남았죠. 두 문항. 30번 문항. 다음 중 비재무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무정보, 재무적 정보죠. 보험 관련, 종업원 복지, 개인 사업 관련 정보 전부 다 이건 재무적 정보에 해당하는 거고요. 개인 재무 설계에 관련되는 경험, 이건 비재무적 정보. 그 다음 위험 수용 성향, 이런 것도 비재무적 정보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다음과 같은 계약 처리 기법으로 알맞은 것은 두 개의 사소한 결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이거는 양자택일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자택일법.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31번 문항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정답 및 해설 쪽에서 한 가지만 좀 읽어보고 끝내죠. 거기 보시게 되면 27번 문항을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 상황 파악 질문은 고객이 현재 처해 있는 배경, 정황, 사실,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문제인식 질문은 고객의 현재 어려움과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시사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고객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급되는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를 인지하도록 하는 질문이고, 해결 질문은 고객으로 하여금 해결책의 효용가치, 그 다음에 이득 등을 느끼게 해서 해결안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질문. 그래서 보면 상황 파악 질문, 문제인식 질문, 그다음에 시사 질문, 해결 질문,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알아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이 문구만 들어봐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차시에는 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